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10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그 한번 복습을 하고 아, 그 계산기 이용해서 블랙숄즈 모형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에서의 그 시그마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숄즈 모형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 T시점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ST이고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시그마 제곱이고 행사 가격이 K이고 만기가 라지 T시점이고 스몰 T시점에서의 가격이 각각 CT 및 PT인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연간 이자율이 R일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이런 식이 성립하는데 요 모형을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한다.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딴 기호는 뭐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거고, 이 둘째 줄에 나오는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시그마 제곱이라는 요 부분은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어제의 가격과 오늘의 가격을 가지고 어제 가격분의 오늘 가격 빼기 어제 가격 이렇게 계산한 그게 일별 수익률이죠. 그거를 뭐 여러 날짜에 거쳐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들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일별 수익률의 분산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분산에다가 1년은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저 시그마 제곱이에요. 시그마 제곱. 육자처럼 생긴 거 저거 시그마라고 있거든. 시그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다 더한다라는 그 시그마는 요 시그마의 대문자야. 대문자고 요건 소문자고 육자처럼 생긴 요거 시그마예요. 시그마 소문자. 요 시그마 제곱이라는 거는 일별 수익률, 어제의 기초자산의 가격과 오늘의 기초자산의 가격을 가지고 계산한 일별 수익률, 그거를 여러 날짜에 거쳐가지고 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들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분산에다가 1년은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전혀 안 와닿겠지만 분산이 뭡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근데 몰라도 돼. 오늘 요 계산하는 방법 가르쳐 주겠지만 우리 계산기에 이게 다 내장이 돼 있어요. 다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만 익히면 된다. 다만 요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혹은 뭐 제곱을 떼고 이 시그마, 그죠? 시그마나 시그마 제곱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요 의미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나타낸다.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을 나타낸다. 즉, 요 시그마 값이 크면 클수록 혹은 시그마 제곱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기초 자산이 위험하다. 기초 자산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기초 자산의 만기 시점에서의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앞에서 했던 기호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다. 콜옵션 계산하는 공식은 CT equal ST phi D1 빼기 K 마이너스 R 타우 phi D2. 이렇게 이제 요 공식에서 보면 ST 다음에 나오는 phi, 그죠? 저 O자하고 I자하고 겹쳐놓은 것 같은 영어의 O자하고 I자하고 겹쳐놓은 것 같은 저거를 phi라고 읽어. phi, phi라고 읽고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phi D1 돼 있는 거는 phi 뭐 x, phi z 이런 함수예요. 함수를 보통 fx라고 나타내잖아요. f 괄호 x라고 나타내잖아요. 그것처럼 phi z라는 함수에 그 z 대신에 d1을 집어넣은 그러한 함수값을 나타내. phi d1, phi d2 이런 거는 phi z라는 그 함수에 z 대신에 d1과 d2를 집어넣은 그 함수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phi z라는 함수는 이 화면 제일 밑에 나와 있죠. phi z는 저렇게 생겼다. 더럽게 생겼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z까지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dx.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인데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or the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뭐 이렇게 더러운 긴 이름으로 돼 있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이미 리셋돼가지고 까먹은 학생들도 있을 거지만 이게 확률이나 통계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통계학과 학생들은 뭐 이게 머릿속에 아마 새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경제 통계 분석, 그 다음에 계량 경제학 이런 데 가면 이게 뭐 굉장히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 수업에서는 최소한 이 수업에서는 요 계산 요 함수 자체가 우리 계산기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함수의 형태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함수의 형태를 기억할 필요는 없다. 통계학과 학생들 여기 뭐 수업을 듣고 있으면 통계학과 학생들은 이게 이미 이 형태가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거야. 그래서 나처럼 그냥 안 보고 그냥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죠? 쓸 수 있는 그러한 그럴 정도로 굉장히 기초적이고 중요한 함수예요. 근데 뭐 우리 계산기에는 이게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기억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그죠? 콜 옵션의 페이오프는 SK를 그치. 페이오프 콜은 SK. 그래서 콜 옵션의 페이오프는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 맥시멈 0, S 라지 T 빼기 K라고 했는데 그 S 라지 T 빼기 K의 현재 가치 버전을 먼저 적고 CT 공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CT는 ST 빼기 K 마이너스 R 타우는 라지 T 빼기 스몰 t, 그죠? S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 S 라지 T 빼기 K의 현재 가치 버전, ST 마이너스 K 마이너스 R 타우를 적고 0하고 맥시멈을 없애는 대신에 phi D1과 phi D2를 곱해준 게 CT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PT 공식은 이 CT 공식의 두 항, 그죠? 앞에 항과 뒤에 항을 순서를 바꾸고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를 phi라는 이 함수 안으로 집어넣은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PT는 K-R 타우 phi 마이너스 D2 마이너스 ST phi 마이너스 D1 이런 형태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타우가 라지 t 빼기 스몰 t가 된다는 거는 우리 선물 공식하고 똑같이 그 적용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1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는 방법이 뚜렷하게 뭐 없는데 어쨌든 분자부터 먼저 하게 되면 ln 자연 로그 로그 st 오버 k, 여기도 sk가 나오죠. sk, 그죠? st 오버 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괄호 닫고 타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ln sk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다만 마이너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플러스만 다 들어간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 D1의 분모 부분은 그 분자의 마지막 부분 시그마 제곱 타우, 저 부분에 루트를 씌운 거다. 그래서 시그마 루트 타우가 되고, D2는 D1에서 분모를 뺀 거다. D2는 D1 빼기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이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아니 온라인 시험, 오픈북 시험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나는 항상 오픈북 시험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책에 공식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순발력의 문제죠.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책 찾아가면서 보고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숫자를 막 써가지고 이제 계산기에 아니면 숫자를 바로 쓰거나 아니면 계산기에 바로 집어넣거나, 그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거 책 찾아보면서 이렇게 됐지, ST가 뭐였지, K가 뭐였지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책 보면서 다시 이제 대입을 하려고 하면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속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 남들한테 자랑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게 상경계열에서 볼 수 있는 끝판왕 공식이거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공식은 등장하지 않아요. 상경계열 학부 수준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죠? 딴 학교 학생들하고 만났을 때, 너 학교에서 블랙쇼즈 모형 배웠니? 그러면 뭐, 배웠다고는 할 거야. 근데 배웠다고,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무역학이나 이런 상경계열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파생 상품을 배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제금융학부에서는 이제 금융이 별로 그렇게 깊이 분야가 아닌데, 그죠? 경영학과에서는 이게 좀 깊이 분야인 것 같아. 왜냐하면 경영학과에서는 이제 수학을 많이 쓰는 분야가 생산관리하고 이 재무관리 쪽 계열의 과목들이 수학을 좀 쓰는 편이기 때문에 수학 쓰는데 좀 문제가 없다, 나는 수학 쓰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뭐 거부감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거부감이 많거든. 그래서 기초 과목 재무관리 뭐 이런 그 재무학 원론 뭐 이런 거 듣고 나서 학을 떼고, 그죠? 필수 과목을 듣고 나서 학을 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재무와 관련되는 과목들을 안 듣게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학생들은 이 블랙숄저 모형을 못 들어보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 뭐 다른 학교 상경계열 학생이나 아니면 상경계열 아니면 더 좋아. 더 좋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만났을 때 블랙숄저 모형이라는 거 아니? 이러면서 이게 상경계열에서 만날 수 있는 끝판왕 공식인데 이러면서 막 휘갈겨가지고 막 적어봐. 적으면은 우와. 그러고 막 이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그리고 이게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요. 이게 집에다가 여러분 한번 해봐. 화이트보드 같은 거 조그만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드 마커로 이거를 막 휘갈겨가지고 적어놔봐. 위에다가 The Black Shoals Model 이렇게 쫙 필기체로 적어놔놓고 그죠? 공식 막 휘갈겨가지고 탁 해가지고 어디 탁 붙여놔놓으면 이게 집에 방문하는 사람마다 이거 보면서 이게 뭐니? 이러고 막 물어보고 그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건데 이게 상경계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공식이라고 해서 안 까먹으려고 내가 써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와 그러고 뭐 인테리어 효과가 있어. 되게 멋있어. 이 적어놓으면. 나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우리 그 현관에 앞에 이렇게 그 화이트보드 조그만 거 붙여놔놓고 오늘 할 일 뭐 이렇게 나가면서 까먹지 말라고 그죠? 그런 거 적어놓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블랙숄저 모형을 확 적어놨었어. 그랬더니만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 가지러 왔다가 보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러잖아요. 우와 이런 거 하세요 이러고 그죠? 그래서 인테리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공식이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면 좋고 그다음에 요 기억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 학생들 앞에서 좀, 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공식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가능하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이 블랙숄즈 모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랙숄즈, 그러니까 피셔 블랙이라는 사람과 마이런 쇼울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모형인데 사실은 개발자가 한 명 더 있어요.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하고 피셔 블랙하고 마이런 쇼울즈하고 이 세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 왜 이름이 블랙숄즈 모델이 됐냐면 이 블랙은 응용수학자고 그죠? 마이런 쇼울즈는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이 모형을 개발을 했고 로버트 머튼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둘이 논문도 같은 해에 나왔어요. 서로 다른 저널에, 다른 학술지에. 근데 나오고 나서 보니까 같은 내용이야. 그죠?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국 같은 모형을 내놓게 된 그러한 모형인데 이 블랙과 숄즈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쓴 논문이 조금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로버트 머튼이 그 본인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나는 이 블랙숄즈하고는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블랙숄즈 논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 논문을 지칭하면서 그 논문에 나오는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블랙숄즈 모형이라고 머튼이 자기 그 논문에서 이름을 그냥 붙여버렸어. 블랙숄즈 모형을 나도 독립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나도 똑같이 이 블랙숄즈 모형하고 똑같은 걸 개발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후대의 학자들이 로버트 머튼이 논문에서 블랙숄즈 모델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제 블랙숄즈 모델이라는 게 이제 그 이름이 굳어져 가지고 블랙숄즈 모형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뭐 후대 학자들은 그 머튼의 공로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블랙숄즈 머튼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블랙숄즈 머튼. 그래서 the Black Scholes Merton Model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머튼이 처음에 명명한 대로 그냥 머튼 이름 빼고 The Black Scholes Model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나온 게 1973년인가? 굉장히 오래된 모형이죠. 여러분 1973년에는 여러분은 없었죠. 나도 안 태어났었어. 나도 이때 안 태어났을 텐데 78년생이기 때문에 1973년에 이 모형이 나오고 나서 이 모형을 개발한 공로로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은 1997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받을 당시에 나이가 60세 정도 됐어. 60세 정도 됐어. 노벨상을 60세에 받는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노벨 경제학상 같은 경우에. 노벨 물리학상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노벨 경제학상은 거의 받는 나이를 보면은 70대, 80대 그래. 뭐 90대 뭐 이렇게 받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그 젊은 나이에 받기 힘든 그거 앞으로 갈수록 더 받기 힘들 거예요. 이렇게 밀려 있잖아. 앞에 그 굉장한 업적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상을 못 받고 밀려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 노벨상을 받으려면 업적을 젊을 때 아주 젊을 때 업적을 빵 내놔놓고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래서 좋은 거는 뭐예요? 뭐 20대, 30대 이럴 때 업적을 내놔놓고 그리고 이제 상 줄 때까지 그냥 안 죽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강 관리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어, 하여튼 그런 상이야. 그런 상인데 로버트 머튼과 마이런 숄즈가 이 모형을 내놨을 때도 어 굉장히 젊을 때 내놨어요. 젊을 때 내놨기 때문에 그 1973년에 개발하고 1997년에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모형이 개발되고 나서 노벨상을 받는 요 시기 자체도 짧았지만 그죠? 그 시기가 뭐 한 20년 맞나요? 20한 5년 그죠? 모형이 논문으로 발표되고 나서 이 모형이 논문으로 1973년에 발표가 되고 나서 1997년에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한 25년 만에 받은 셈인데 그러면 한 60세라고 치면은 60세에서 25를 빼면 얼마입니까? 35세? 35세인가? 하여튼 30대에 이 모형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건데 일찍 개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노벨상도 좀 그 개발되고 나서 좀 짧은 그 시간 만에, 25년 만에 받았는데 뭐가 짧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짧은 거야. 노벨상은, 이 뭔가 업적이 나오고 나서 한 3, 40년 후에, 주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갓 한 60대 접어드는, 그 나이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왜 안 줬습니까? 이 피셔 블랙은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이 수상이 됐는데 그 이전에 사망했어요. 1995년에 후두암인가 걸려가지고 1995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피셔 블랙도 노벨 경제학상을 같이 받아야 마땅한데 상을 너무 늦게 줘가지고 저 사람 죽고 나서 남은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 노벨위원회에 대한 그 비판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적이 개발되고 나서 상을 수여하기까지 그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편이었는데 그만큼 이 모형이 중요했어요. 이게 굉장히 이 혁신적인 모델이거든. 여러분이 봐서 이게 뭐 혁신적인가 복잡하게만 복잡하고 뭐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식이야.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식이에요. 옵션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 그죠? 물론 뭐 개념 자체는 선물에서 양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한테 권리를 줬다는 굉장히 작은 변화지만 그거를 뭔가 가격을 결정하려고 보면 그 만만치가 않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 모형을 개발하는 바람에 이 옵션 시장이 폭발적으로 좀 발달하게 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선도하는 모형, 그죠?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누구라도 이 모형은 상줘야 된다. 이 모형 개발한 공로는 정말 큰 공로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꼭 받아야 된다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이 모형을 개발을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헤지 펀드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LTCM 줄여서 LTCM Long Term Capital Management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헤지 펀드였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어. 수익률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들이 여기 투자를 못해서 안달이 날 정도로 굉장히 그 유명한 펀드였는데 이 마이런 숄즈, 피셔 블랙도 마찬가지였고 마이런 숄즈, 그다음 로버트 머튼 전부 다 이 헤지 펀드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던 와중에 199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미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에는 기존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이제 헤지 펀드가 뭐냐면 투기 투기 펀드긴 한데 펀드가 뭐예요? 펀드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용을 하는 거죠. 운영을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돈을 가지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한 거를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건데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 뭐 정확한 용어는 몰라. 포트폴리오가 딴 게 아니라 설명을 할게. 포트폴리오가 딴 게 아니라 자산의 다발이야. 자산의 묶음. 여러분이 뭐 현대자동차에 얼마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뭐 포철에 포스코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야.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 자산의 묶음, 그거를 포트폴리오라 그러는데 포트폴리오를 다른 말로 해서 펀드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야. 그래서 헤지 펀드라는 건 뭐냐면 투기성 펀드예요. 투기성 펀드. 헤지라는 말이 들어서 이게 해칭하는 펀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투기 펀드야. 투기 펀드인데 왜 투기 펀드인데 헤지 펀드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같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마치 선물을 이용해서 해칭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는 투기성 펀드예요. 투기성 펀드.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헤지 펀드인데 실제로는 투기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일반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큰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금으로 뭔가 여러 자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이야기를 하는데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그러한 헤지 펀드 중에 하나였는데 굉장히 이게 잘 돼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고요. 높아서 당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블랙숄저 모형을 개발한 이 사람들도 여기 참여를 하고 있는 중에 노벨상까지 받았어.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그죠? 그래서 뭐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더 막 그 유명해지고 그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에서 이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 블랙숄저 모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거든요. 해가지고 투자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상금이 한 10억 원 정도 돼요.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10억 원 지금은 아마 뭐 10억 원보다 이제 그 좀 더 가치가 있는 금액일지 모르겠는데 환율도 변하고 그다음 화폐 가치도 변하고 하니까 그 1997년에 그 당시에 내가 그 들은 바로는 내가 신문도 읽고 뭐 이렇게 환산도 해보고 해본 바로는 그 상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두 명이 받으면 그걸 이제 2분의 1로 하는 거고 세 명이 받으면 3분의 1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공동 수상을 하면 n분의 1을 하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단독 수상하면 그 10억 원을 혼자 다 가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상금을 둘 다 몽땅 자기네들이 하고 있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투자를 했어요. 하고 나서 망했어. 투자를 하고 망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 투자 받고 뭐 한 거 플러스 미국 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든 기금을 러시아에 투자를 했다고요. 러시아에 그 당시에 자본주의로 급 이제 전향한 그 러시아 붕괴된 소련이 붕괴되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큰 덩어리가 지금의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에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 국채인가 투자를 했었는데 러시아는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절대 부도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죠? 러시아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러시아 국채에는 러시아 정부가 절대로 부도를 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갚을 거고 만약에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이 채권자들이 알아서 이 그 만기 연장을 해준다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코 부도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핵보유국이니까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국가 부도 상황을 맞게 되거나 이러면은 얘네가 그 핵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네 자꾸 그러면 핵 터트린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웬걸? 1998년에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어.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배째라야 배째라. 우리 못 갚어. 이러면서 니네 알아서 해. 우리 돈 못 갚어. 너네 빌려준 거 우리 못 갚어.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투자했던 그 러시아 채권이 전부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일순간에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 헤지 펀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뭐 몽창 뭐 다 날린 셈이죠.
괜히 그 노벨상 받은 상금까지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마이런 숄즈하고 로버트 머튼도 다 날렸어. 다 날렸는데 다행히도 로버트 머튼은 그 당시에 하버드대 경작과 교수였고 마이런 숄즈는 이제 그 스탠포드대 교수였는데 여러분이 스탠포드대를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스탠포드는 서부의 하버드야. 하버드하고 쌍벽을 이룬다고요. 그죠? 여러분은 하버드만 인지도가 좀 있어서 알고 스탠포드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동부에 미국 동부에 하버드가 있다면 서부에는 스탠포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노벨상 받은 그 교수진 수가 스탠포드가 더 지금도 더 많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동안 스탠포드가 하버드보다 노벨상 받은 교수 숫자가 더 많고 하여튼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인데 양쪽 동부와 서부의 양쪽에 명문대 교수를 경작과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로버트 머튼은 그냥 교수직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마이런 숄즈는 하다가 이 헤지 펀드가 너무 잘 되니까 노벨상 받고 막 뭐 그 노벨상도 받았고 헤지 펀드도 잘 되고 막 이러니까 아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사표를 냈어. 사표를 냈는데 내고 나서 망한 거죠. 내고 나서 쫄딱 망한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에서는 교수님 다시 돌아오십시오. 뭐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그래서 다시 잠시 돌아갔는데 좀 그렇잖아.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퇴임을 한 것 같고 로버트 머튼은 다행히도 그죠? 그 하버드의 교수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이 망하고 나서도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교수를 계속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하고 지금은 하버드 경제학과 그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한국에도 자주 와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오는데 와가지고 특강 같은 거 하는데 지금 작년 2020년하고 2021년은 지금 코로나 전국이어서 2020년에는 아마 안 왔을 거예요. 2019년, 18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성균관대 와서는 하여튼 국내에 와서 그 특강도 하고 막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굉장히 비운의 모델이야. 굉장히 이 노벨상을 이 개발자들한테 노벨상을 안겨주기도 했고 그 옵션 시장, 파생 상품 시장을 선도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형이라고 했는데 그 관련 개발한 사람들이 헤지 펀드 투자해가지고 처음에는 잘 됐지만 나중에는 그게 이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쫄딱 망하는 그러한 비운을 겪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노벨상을 받은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고 유명한 모델이고 상경계열 학부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복잡한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뽀대나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비속어를 너무 많이 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할 말이 또 있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여러분도 내 나이가 되면은 방금 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 금방 까먹고 하여튼 그래. 그래서 하여튼 뭐 뭐 여담인데 이거 개발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거 개발을 하는 과정이 뭐 뚝딱 해서 개발이 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막 그 했는데 이 로버트 머튼 같은 경우에는 천재예요, 천재야. 그 로버트 머튼의 그러니까 이 세 명 중에서 수학을 제일 잘한 사람이 로버트 머튼이고 경제학자인데 로버트 머튼이고 그다음에 마이런 숄즈가 그다음에 잘했고 수학자인 피셔 블레이크 수학을 제일 못했대. 실제로 피셔 블랙은 응용 수학 박사고 마이런 숄즈하고 로버트 머튼은 경제학 박사인데 로버트 머튼 같은 경우에는 학사 석사가 아마 수학일 거야. 그 수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받고 이제 경제학은 박사를 받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인데 수학을 실제로는 이 로버트 머튼이 제일 잘했대요. 근데 요 모형을 유도해내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었는데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그 열방정식 갑자기 곧 미분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 미분방정식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식이 없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거는 이렇게 풀고 저건 저렇게 풀고 해가지고 해법을 하나 구해내면은 그게 논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야인데 그 미분 방정식을 뭔가 이제 경제적인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미분 방정식을 유도를 한 다음에
그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이 모형을 유도를 해냈어요. 그 미분 방정식을 풀었던 해가 이 모형이 되는 그런 형태로 모형을 유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유도를 해냈다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거를 개발해내는 과정에서 이 로버트 머튼은 이제 독자적으로 그걸 한 거고, 이제 블랙과 숄즈는 고민을 이렇게 저 뭐냐, 미분 방정식, 또 편미분 방정식이야.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개발하는, 그러니까 유도해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걸 못 풀었어. 못 풀어가지고 쩔쩔 매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물리학과 교수가 딱 보더니만은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보고 나서 오, 이거 물리학과에서 많이 쓰는 미분 방정식하고 비슷한데, 열 방정식하고 비슷한데 이러고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블랙과 숄즈가 그 자기네들이 세운 미분 방정식을 열 방정식하고 비교를 하면서 뭐 변환을 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다 보니까 열 방정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죠? 미분 방정식 풀이할 때 그런 게 있고, 라플라스 변환이라든가 뭐 하여튼 변환을 해가지고 풀기 쉬운 형태로 미분 방정식을 변환을 시킨 다음에 그 쉬운 놈을 풀어가지고 다시 역연산에 의해서 변환시켜가지고 원래 해를 구해내는 뭐 하여튼 그런 기법이 있어. 그래서 그걸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세운 이 편미분 방정식을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열방정식이 뭐냐면 열이 전도돼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역연산으로 원래의 그 문제의 해를 구해봤더니 이 블랙숄즈 모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얻어낸 공식인데, 로버트 머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혼자 했고, 블랙과 숄즈 같은 경우에는 둘이서 이제 협업으로 이렇게 개발해낸 모형이고, 로버트 머튼 같은 경우에는 그 박사과정의 지도 교수가 폴 사뮤엘슨이에요. 폴 사뮤엘슨이 누구냐면 미국 사람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야. 미국 사람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경제학에 안 건드린 분야가 없어. 현대 경제학의 대부분의 분야를 다 건드려 본 경제학의 마지막 대가라고 불리는, 굉장히 그 사람도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제자인 로버트 머튼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나보다 더 천재다 그랬어. 그만큼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혼자 몇 년 동안 고민을 해가지고 이 모형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했어.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블랙 숄즈가 같이 그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유도해낸 이 모형하고 똑같은 모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명이 이제 그 독립적으로 개발을 한 형태가 됐는데, 이제 블랙과 숄즈가 독립적으로 개발을 하고 머튼이 독립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보니까 같은 모형이더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된 건데, 그러니까 마이런 숄즈는 스탠포드대 교수였고, 경제학과 교수였고, 그다음에 로버트 머튼은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피셔 블랙은 골드만삭스 이사였어요. 그래서 돈은 피셔 블랙이 제일 잘 벌었어. 지금도 골드만삭스가 세계 1위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골드만삭스 그러면 이런 투자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에 해당된, 증권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더 공격적인 그런 형태의 금융기관인데,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식의 그 일반 은행, 그 예금과 대출, 그냥 예금 저축, 그다음에 대출, 요런 거를 이제 주 수익원으로 하는 사업 모델로 하는 그런 은행을 상업은행이라 그래요. 커머셜 뱅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사처럼 이렇게 증권에 투자를 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그런 은행들을 인베스트먼트 뱅크 그래가지고 투자은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수익을 다변화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식 투자은행을 지향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매매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미국의 투자은행은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을 개발해서 투자자들한테 팔기도 하고, 이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더 적극적인 증권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투자은행 중에서 가장 세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였는데, 그 골드만삭스의 이사를 아마 사망할 당시에도 골드만삭스 이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아마 제일 많이 벌었던 그러한 학자가 되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 그게 이 모형과 얽혀 있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파생 상품의 정의가 다른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그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을 파생 상품이라고 그랬는데, 이 블랙쇼즈 모형을 보면 콜옵션과 풋옵션이 이 기초 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블랙쇼즈 모형은 옵션이 파생 상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죠? 요 모형 보면 알 수 있잖아. 그죠? CT와 PT를 구해내는 과정에서 그 공식 안에 ST가 다 들어있죠. 그죠?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CT 이퀄이라고, 그다음에 PT 이퀄이라고 돼 있는 저 두 식을 보면 ST가 등장하지. CT 이퀄 ST 파이 D1 어쩌고저쩌고, PT 이퀄 어쩌고저쩌고 마이너스 ST 파이 마이너스 D1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표면상으로만 ST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D1, D2에도 ST가 들어있죠. D1에 보면 ln ST 오버 K 이렇게 해서 ST가 들어있고, D2는 D1에서 뭔가 빼기 때문에 D1에 있는 ST가 D2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CT와 PT에 보면 phi D1, phi D2 할 때 이 D1, D2에 ST가 들어있고, phi 마이너스 D2, phi 마이너스 D1 할 때 여기 D2, D1에 ST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CT와 PT는 ST라는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돼서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이 블랙쇼즈 모형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블랙쇼즈 모형을 보면 이 콜옵션과 풋옵션이 파생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드디어 예제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280만 원, 그다음에 기초자산의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36% 제곱, 그다음에 행사 가격이 270만 원, 만기가 2개월 후인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연간 이자율이 4%일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블랙쇼즈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구해보고, 똑같이 블랙쇼즈 모형을 이용해서 풋옵션 가격을 구해봐라 라는 거죠. 자, 기초자산의 가격이 28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ST가 280만 원이고, 기초자산 일별 수익률의 분산이 연간 36%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그마가 36%, 즉 0.36이죠. 그 다음에 행사 가격이 27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K가 270만 원. 네, 만기가 2개월 후이기 때문에 타우가 2개월이죠. 그죠? 현재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그 기간, 그걸 타우로 나타내는데 타우가 2개월이죠. 근데 금융회사의 모든 시간 단위는 전부 연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2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12분의 2년이죠. 12분의 2년. 그래서 타우는 12분의 2고 연간 이자율이 4%라고 했기 때문에 R은 4%다. 그래서 요거를 식에다가 다 대입을 해요. 블랙쇼즈 모형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블랙쇼즈 모형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뭘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뭘 계산해야 되겠어요? D1을 제일 먼저 계산해야 되겠지, 그죠? D1 제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D1을 이용해서 D2를 계산하고, 그 D1과 D2를 phi라는 함수에 대입을 해가지고 phi D1, phi D2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phi 마이너스 D2, phi 마이너스 D1을 계산을 해야 비로소 CT와 PT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CT와 PT를 계산해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자, 이거 하려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 앞에서 내가 무시하라고 했던 거를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거는 등장하겠다. phi라는 함수를 계산할 때 지금 거꾸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phi라는 함수를 계산을 할 때 되게 시간 많이 걸리네. 말고 빨리 돌아가라. 요거 있네. 리마크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 함수에서 리마크라고 돼 있는 phi-z는 1-phi-z하고 같다라는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있어야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좀 편리해져. phi-z는 1-phi-z, phi-z는 1-phi-z 라는 요거는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phi-z는 1-phi-z다. phi-z는 1-phi-z다. 그래서 phi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앞에 1이 붙어요. 파이 안에 있는 요 마이너스가 파이 밖으로 나오면서 앞에 1이 붙는다. 요걸 기억을 하세요. 요거를 알아야 계산기로 계산을 할 때 좀 쉽게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 까먹었을 거예요. 까먹었을 텐데 그냥 이건 외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산기 이용해가지고 계산할 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그 예제로 돌아가야 되네. 돌아가 봅시다. 가 봅시다. 블랙 숄즈 모형. 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아까 했었죠. 자, 그래서 블랙 숄즈 모형을 이용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D1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D1을 이용해서 D2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를 계산하고 나면 phi D2, phi D1은 뭐라 그랬어요? 1 phi D2, 1 phi D1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라고 했던 거. phi Z는 1 phi Z라고 했잖아. 그래서 phi D2는 1 phi D2, phi D1은 1 phi D1 이기 때문에 그죠? D1 계산하고 그 값을 이용해서 D2를 계산하고 나면 그 값들을 대입을 해서 phi D1, phi D2, phi D2, phi D1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계산한 그 값들을 CT와 PT를 계산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야 블랙 숄즈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콜옵션과 풋옵션 가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D1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D1은 ln st 오버 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 오버 시그마 루트 타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값들을 다 대입을 하면 요 따위로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해봅시다. 자, 분수, 그 다음에 자연 로그, 분수, 그 다음에 28하고 0 5개, 27하고 0 5개, 저건 분모 분자에 0을 전부 다 약분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약분해서 입력을 합시다. 27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0.04 더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0.36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2 나누기 12 하고 0.36 곱하기 루트 2 루트하고 분수 2 나누기 12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퀄을 누르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근데 숫자 나오는 거를 종이에다가 옮겨 적어 놔놓고 그걸 다시 D2 계산하는데 입력하고 이러면 오차가 생겨. 왜 오차가 생기겠어요? 디스플레이 한계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계산한 값이 그죠? 무리수이면 만약에 무리수이면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값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끝이 안 난다는 뜻이야. 화면상에는 뭐 열 몇 자리까지 딱 표시가 돼 있지만 그 뒤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 어떤 숫자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런 경우에 화면에 보이는 값을 종이에다가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거를 다음 과정에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발생하죠. 오차가. 그런 거를 몇 단계 거치다 보면 나중에 답이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답하고 많이 차이가 나게 돼요. 오차가 많이 누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워서 입력한 요 값을 온전하게 저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그 저장해 놓는 그 기능이 뭐다? 스토어 기능이죠. 여기 보면 7번 키 위에 보면은 RCL, 리콜의 약자거든요. 불러내다. 리콜의 약자인데 리콜 키 위에 보면 갈색으로 STO라고 돼 있어요. 이게 스토어 키거든요. 저장하는 키예요. 저장하는 키. 어떻게 쓰냐면 이 갈색 글자를 입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Shift 키. Shift가 갈색으로 돼 있죠. Shift 키를 누르고 그죠? 스토어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화면에 STO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 카시오라는 글자 바로 밑에 보면 STO라는 글자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값을 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식의 계산 값을 저장해 놓을 문자를 선택을 하면 돼. 저장해 놓을 문자는 요 RCL 바로 위에 보면 그 어떤 마이너스 키가 있는데 마이너스 키 위에 빨간색으로 A
그다음에 옆에 B, C, D, E, F라고 적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X, Y, M이라고 돼 있죠. 요 빨간색 글자들이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들이 저장 공간이야. 저장 공간. 그래서 원래는 빨간색 키를 불러내려면 알파 키를 눌러야 되죠. 알파 키 누르고 빨간색을 눌러야 되는데 이거는 계산할 때 A라는 값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스토어 기능을 이용할 때는 알파 키 누르면 안 돼요. 지금 Shift 스토어 누른 다음에 바로 A를 선택을 해. A를 선택을 하면 요 0.366, 29, 60, 895 어쩌고 저쩌고 뒤에 더 있어. 더 있는데 화면상에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예요. 뒤에 더 있을 수 있는 그 값을 그죠? 계산한 그 정확한 값을 A라는 문자에다가 저장을 해 놓게 된다고요. 자, 리플레이 해가지고 이 위에 식에다 가봅시다. 식 뒤쪽에 가보면 요 우리가 입력한 식을 지금 A에다가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입력한 그 저장한다는 뜻이야. 자, 화살표는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앞에 입력했던 이 식의 값을 A라는 문자에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칠판에도 이렇게 화살표 A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지금 숫자 식 그죠? 식 세워가지고 숫자 대입한 요 놈의 값을 A라는 문자에다가 저장한다는 뜻이야. 저장하는 방법은 Shift 누르고 스토어 누르고 문자를 누르면 돼. Shift 스토어 A, Shift 스토어 B, Shift 스토어 C 이런 식으로 문자 이름을 누르면 돼. Shift 누르고 스토어 키 누르고 그다음에 문자 이름을 누르면 요런 식으로 화살표가 나타나면서 문자 이름이 나타나서 입력한 요 식의 계산 값을 정확한 값을 A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는 뜻이야.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위에서 화면상에 보였던 값은 0.36629 60895까지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 근데 A를 불러 올 때, 그죠? A에다가 뭐 100을 곱해 봅시다. 100을 곱해 보면 A 곱하기 10을 해 봅시다. 100을 해 볼까? 1000. 이 더 해볼까? 음, 공교롭게도 여기는 아무리 곱해도 그 뒤에 나오는 숫자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네. 근데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지 않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학생들이 내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설정해 놓은 그 값 있잖아요. 그 값을 정답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자릿수가 뒤에 뭐 한두 자리 더 있는 값을 적어가지고 막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어. 내 계산기로는 계산을 했더니만 그런 값이 요 교수님 계산한 값보다 뒤에 뭐 한두 자리 더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건데 그 친구 계산한 걸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러면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퍼센트로 바꾼다고 해서 곱하기 100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곱하기 100을 하기 이전에 어떤 그 화면상에 보이는 값보다 뒤에 퍼센트로 바꾸고 나니까 뒤에 한두 자리가 더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죠? 그 말은 화면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지금 A에 저장한 이 값은 여기다 100을 곱하고 뭐 해도 지금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는 디스플레이 한계상 몇 자리까지만 보여주게 돼 있지 그 뒤에 숫자가 없는 게 아니라고. 없는 게 아니라고. 어떤 걸로 해볼까? 에이, 뭘로 해야지? 여기 있구나. 366 0.366 296 366 296 0895 0.366 296 0895 맞나요? 366 296 0895 366 296 0895 맞나요? 그죠? 여기서 A를 빼봅시다. 와, 0 나올래나? 아니지. 이거 봐, 이거 봐. 다른 값이죠. 다른 값이죠. 그죠? 화면에 보이는 값하고 똑같이 입력을 한 거야, 지금. 에이, 다시 입력합시다. 다시 입력합시다. 다시 똑같은 거 이거 다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그죠? 28 아니 분수로
분수 28 오버 27 괄호 닫고 더하기 0.04 더하기 1 나누기 2 곱하기 0.36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하고 0.36 곱하기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shift store A에다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A에 저장된 값이란 말이야. A에 저장된 값이라 shift store A 이렇게 해서 A에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A에 저장한 요 값을 그대로 보고 종이에다가 적었다가 다시 계산기에 입력을 한다고 해봐요. 0.366296 0895 0.366296 0895 맞나? 366-296 0895 366-296 0895 맞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 A에다가 그 값을 입력을 해놨잖아요. 그죠? 저장을 해놨잖아. 그 값을 여기서 빼봐. 알파 누르고 A 누르면 이렇게 A가 입력이 되죠. 요거를 이퀄을 누르면 0이 안 나온다고. 그죠? 0.366296 0895하고 A에 저장된 값은 달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습니까? 3.79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그죠? 요 3.7936에서 이 점을 앞으로 11칸 소수점을 11칸 땡긴 그런 값. 그죠? 0.0000000003796 만큼의 차이가 있다고요. 그죠? 따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면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화면에 보이는 0.366296 0895라는 저 값이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A에 집어넣은 값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화면에 보이는 거는 정확히 0.366296 0895를 보여줬었는데 실제 A에 저장된 값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값이 뒤에 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산기를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때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화면에 보이는 값을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걸 다시 다음 단계 계산을 할 때 다시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차가 발생해. 그런 걸 몇 단계를 거치다 보면 나중에 답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계산하는 값을 문자 A, B, C, D, E, F, X, Y, M에다가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저장해놓은 값을 이용을 할 때는 문자의 형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A에 저장된 값은 A라는 문자를 대신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기에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풀어야 돼. 여러분이 기말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제를 푸는 것처럼 계산기에 있는 문자에다가 어떤 계산값을 저장을 해놨다가 그놈을 이용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해야 정확한 값이 나오지. 그게 아니라 종이에다가 손으로 옮겨 적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입력을 하게 되면 틀린다는 거죠.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A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D2는 이렇게 됐었죠. D2는 D1 시그마 루트 타우인데 D1이 어디 입력되어 있습니까? 지금 A에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알파 A 빼기 시그마는 0.36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분수 타우가 12분의 2죠. 2 나누기 12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B에다가 입력을 해요. Shift Store B에다가 입력을 한다고요. 하고 그 다음에 phi D1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 놈은 계산기에 P라는 함수로 내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P라는 함수로 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1은 A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PA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꿔볼게요. 모드 3 이렇게 해서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한 다음에 알파 A 괄호 닫고 요 놈도 C에다가 저장을 해. 지금 A와 B는 뭔가 값을 계산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저장할 수 있는 값은 C죠. 그죠? 그 다음 저장할 수 있는 문자는 변수는 C죠. 요거를 C에다 저장을 해놔. Shift Store C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phi D2는 역시 D2가 B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P, B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얘는
D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재활용 알파 B, 그죠? 알파 B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Store D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블랙숄즈 모형 공식은 이렇게 생겼고, 콜 옵션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생겼고, 이때 ST는 280만 원, 280만 원. 그 다음에 phi D1은 C에 저장이 돼 있고, K는 270만 원. 그 다음에 R은 0.04, 4%니까. 그 다음에 타우는 12분의 2. 그 다음에 phi D2는 D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걸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모드를 기본 모드인 수학 모드로 돌아가야 돼. 지금 우리 통계 모드거든. 그래서 화면에 보면 위에 STAT, stat이라고 나와 있죠. 통계 모드라는 뜻이야. 모드를 아까 했던 그 기본 모드로 바꿔야 돼. 왜 기본 모드로 바꿔야 되느냐면 통계 모드 같은 데서는 이 분수 같은 거 입력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입력이 안 된다고. 그죠? Shift E 이렇게 하면은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된다고요. 그죠? 눈에 보이는 수식 형태로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 모드로 바꿔야 돼. 모드 1번. 수학 모드를 이 모드에서는 컴퓨테이션 모드라고 적어놨어요. 컴퓨테이션 모드 1번. 모드 1. 이렇게 하면 위에 math라고 나오죠. 여기 화면 계산기 화면 위에 보면 math라고 나오죠. 이게 기본 모드, 컴퓨테이션 모드 혹은 math 모드예요. 여기서 이 값들을 입력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280만 원, 2, 8 하고 0이 몇 개입니까? 5개죠. 요 키를 누르고 0 개수를 입력을 하면 되죠. 28 곱하기 15 이렇게 되는 건 28 곱하기 10의 5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8하고 0이 5개가 붙는다. 곱하기 알파 C 빼기 27 하고 0이 5개 곱하기 2의 마이너스 0.04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나와서 곱하기 알파 D 이렇게 해서 이퀄을 누르면 이런 값이 나온다. 226,371.2701원 226,371.2701원이 콜옵션 가격으로 계산돼서 나온다. 자, 풋옵션 가격은 공식이 이렇게 생겼죠. PT는 K-알타 phi -D2 ST phi -D1인데 아까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던 공식이 뭐였습니까? phi -Z는 1 phi Z였죠. 그죠? 그 phi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면서 앞에 1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phi -D2는 1 phi D2로 바꿀 수 있고 phi -D1은 1 phi D1으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 K는 270만 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은 0.04 곱하기 타우는 12분의 2 그죠? 그 다음에 phi D2는 D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1 D를 곱하고 빼기 ST는 280만 원 곱하기 1 phi D1은 C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저거는 새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입력되어 있는 계산기에 입력되어 있는 요식을 재활용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재활용을 합니까? 리플레이 키 눌러가지고 280만 원 앞에 지금 두 번째 그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순서가 바뀐 형태로 돼 있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 입력한다 하는 셈 치고 보면 280만 원 곱하기 C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죠? 그다음에 화살표 쭉 해가지고 괄호 열고 1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움직여서 괄호를 닫아줘. 그다음에 마이너스 270만 원 돼 있는 요 놈은 플러스 270만 원 바꿔주고 쭉 가가지고 곱하기 D 돼 있는 거는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D로 바꿔주고 괄호를 닫으면 되죠. 그러면 항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확히 지금 칠판에 적혀 있는 저 식하고 똑같지. 그죠? 마이너스 280만 원 곱하기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C 이게 먼저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270만 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1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D 이게 두 번째 입력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두 항의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지 정확히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죠? 재활용해가지고 마이너스 2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C 플러스 270만 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12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됐죠. 누르면 108,431.137원 108,431.137원
1371원이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끝났죠. 근데 요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초자산의 가격이 여기 뭡니까? ST 값 280만 원, 280만 원, K의 값 270만 원. 기초자산의 가격과 K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돼요. 그죠? 보통 K를 결정을 할 때, 행사 가격을 결정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과 비슷한 값으로 결정을 해. 상품을 만들 때 그렇게 한다고. 280만 원보다 반드시 적을 필요는 없어요. 280만 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어쨌든 280만 원이라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서 K를 결정을 하게 된다고요. 근데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과 K라는 이 행사 가격은 비슷한 수준의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풋옵션 가격은 뭡니까? 10만 8천 얼마죠. 280만 원, 27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고요. 콜옵션의 가격도 마찬가지야. 콜옵션의 가격도 보면 22만 6천 뭐 얼마라고. 그래서 280만 원, 27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값이라고. 22만 6천 원. 그죠? 10분의 1, 20분의 1. 뭐 이런 수준의 값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옵션 가격은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행사 가격보다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뒤에 나오는 다른 예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계산을 하면서 쭉 보면 콜옵션 가격과 풋옵션 가격은 기초자산이나 행사 가격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콜옵션과 풋옵션의 페이오프 그릴 때 뭐 K-PT라던가 뭐 이런 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K에 비해서 PT가 굉장히 작은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K-PT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요 예제를 비롯해서 뒤에 나오는 예제들을 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K에 비해서 PT는 굉장히 작은 값이야. K에 비해서 CT는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죠? K나 ST에 비해서 PT나 CT 값은 굉장히 작은 값이라는 것을 뒤에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예제를 포함해서 예제들을 쭉 풀어보면 항상 PT나 CT 값은 굉장히 작은 값으로 ST나 K에 비해서 작은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됐어요. 시그마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에다가 연간 날짜 수를 곱한 거라 그랬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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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로 가봅시다. 그죠? 자,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I1에서 기초자산의 종가라는 이야기가 이제 종종 많이 나올 텐데, 종가는 마지막 가격이라는 뜻이야. 마지막 가격. 그죠? 시장이 끝날 때, 증권 시장이라는 게 열려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나라마다 시장마다 달라요. 다른데, 그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 시장 가격, 그걸 종가라 그래요. 종가. 영어로는 closing price. 보통 일별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할 때 종가 기준으로 해요. 종가가 마지막 그 가격이잖아. 그래서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별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 이 종가를 SI라고 해. I1의 종가를 SI라고 할 때 I-1일과 I1 사이의 일별 수익률은 저렇게 나타낸다고 해봅시다. 뭐 일별 수익률 계산하는 거 다 알죠. SI-1분의 SI 빼기 SI-1. 그러니까 I-1일과 I1 사이의 단순 수익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XI라고 해봐. XI라고 하면 요 XI의 N일 동안의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거를 X바와 S제곱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N일 동안 총 N개의 XI가 있겠지. N개의 일별 수익률이 있겠죠. 그래서 N일 동안 계산한 N개의 일별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평균은 뭐예요? X바라고 나타낸 거. X바는 N분의 1, 날짜수.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그죠? 일별 수익률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총 날짜수로 나눈 거. 그게 평균이고 XI의 평균. 그래서 X바로 나타내고 그놈의 분산은 XI에서 X바를 뺀 거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1로 나눠. 그죠? N-1.
왜 n-1로 나눕니까? 통계학과 가서 물어보세요. 통계학과 가서 물어봐. 그걸 가르칠 생각은 없어, 나는. 통계학과 가서 아니면 경제통계 분석 이런 데서 한번 물어봐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n분의 1, 그러니까 분산을 계산할 때도 앞에 시그마 앞에 n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n-1분의 1을 곱해야 모집단 표본 모집단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넘어갑시다. 뭐 하여튼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론적인 거는 경제금융학부에서는 경제통계분석이라는 과목에 가서 담당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 이 공식이 나오면 왜 n분의 1이 아니라 n-1분의 1입니까? 하여튼 자유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죠? 요 놈의 그 표본 분산의 평균이 모분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maximum likelihood 방법으로 계산을 하니까 뭐 어떻게 되더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실 건데, 통계학과 수업을 듣거나 통계학과에서 수리 통계학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경제 통계 분석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시면 아마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 안 해주시면 그 교수님께 직접 한번 질문을 드려보세요. 왜 n분의 1이 아니라 분산 계산할 때는 n-1을 씁니까? n-1분의 1을 씁니까? 여쭤보세요. 나는 그것까지 가르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요식들은 계산기에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계산기에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굳이 이 식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아마 고등학교 때 이 확률 통계를 배운 학생들은 요 공식들을 최소한 이게 왜 이런 공식들이 성립하는지는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공식 자체는 배웠을 거고 기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까? 여러분은 리셋터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걸 다 리셋 시키는 그러한 강력한 리셋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뭐 걱정하지 마. 계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1년에 총 라지 n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블랙숄저 모형에서 사용하는 이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구해. 그죠? S제곱 위에서 계산한 이 분산 값에다가 날짜 수를 곱한 게 시그마 제곱이야. S제곱의 날짜 수, 그러니까 1년이 며칠로 돼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시그마 제곱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는 루트를 씌운 루트 NS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죠? S제곱에다가 위에서 분산으로 구한 저 S제곱에다가 날짜 수 라지 N을 곱한 게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NS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게 시그마야. 그래서 여기 S제곱 공식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그마는 루트 n-1분의 라지 n,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x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안심하세요. 이 뭐 복잡해 보이는 이 식들이 계산기에 다 들어있다. 자, 일별 수익률은 I1에서의 기초자산의 종가, 시장이 마감될 때 마지막 가격, 클로징 프라이스를 SI라고 할 때 I-1일과 I1 사이의 일별 단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SI 빼기 SI-1 나누기 SI-1 여러분이 아는 단순 수익률인데 그거를 그 일별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제의 단순 수익률 분의 오늘 그러니까 어제의 종가 분의 오늘의 종가 빼기 어제의 종가 이렇게 계산을 한 거를 XI라고 나타냈을 때 스몰 n1 동안의 XI의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X바는 XI의 평균인데 날짜 수 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XI 다 더한 거. 그죠?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그죠? 그래서 XI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날짜 수로 나눈 거. 그거를 X바라고 하고 분산은 XI 빼기 X바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1로 나눈 거. 그거를 S제곱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블랙숄저 모형에서 사용하는 그 시그마는 1년에 총 라지 n이 있다고 하면 S제곱에다가 라지 n을 곱한 게 블랙숄저 모형의 그 시그마 제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블랙숄저 모형의 시그마는 루트 ns 제곱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일별 단순 수익률을 계산할 줄 알고 계산할 줄 알면 그죠? S제곱은 계산기가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S제곱을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날짜 수 n을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그게 시그마가 돼. 마지막 공식 요거랑 처음에 이
종가의 일반 단순 수익률 계산하는 이 공식이랑 마지막 공식 시그마는 루트 ns 제곱이다 라는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다 해줘요. 나머지는 계산기가 다 해준다고. 자,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S 제곱을 위에 있는 식으로 그냥 그 대입해가지고 좀 복잡하게 나타냈을 뿐이고,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되는 식은 제일 처음에 일별 단순 수익률 계산하는 이 식과 그다음에 시그마는 루트 ns 제곱이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는 계산기가 다 해주게 된다.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문제 25를 변형을 한 거예요. 아마도 연습 문제 중에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인가? 문제 25인가? 하여튼 이게 제일 마지막 문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마지막 문제 아닌가? 하여튼 그 25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뭐냐면 이자율이 안 주어져 있나? 하여튼 계산할 수 있는 뭔가 정보가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강의 그 영상에 포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하고 사뭇 다를 거야. 사뭇 다를 거야. 이게 삼성전자 주가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책 쓸 당시가 아니라 하여튼 요 예제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2016년만 하더라도 150만 원대였어요. 150만 원대. 근데 요거를 아마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10만 원 안 하죠. 10만 원 안 하게 액면 분할해가지고, 액면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주식을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10등분 내가지고 더 잘게 쪼개는 거야. 꼭 10등분일 필요는 없고 100등분일 수도 있고 뭐 1000등분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쪼개는 거야. 어떤 일정한 개수로 쪼개는 거. 그걸 액면 분할이라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주식을 그죠? 쪼개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거. 그거를 액면 분할이라 그래. 액면 분할을 하면 예를 들어서 15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10주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한 주를 10주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15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잖아. 그죠? 10분의 1 가격으로. 15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15만 원보다 좀 더 올라요. 좀 더 올라요. 왜 그렇겠어요? 투자하기 쉬우니까. 150만 원짜리는 한 주 살려면 좀 부담스럽잖아. 그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한 주 사는데도 150만 원을 드려야 되지만 15만 원짜리는 뭐 한 주든 두 주든 좀 사는데 부담이 덜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사람 수가 더 많아진다고요. 거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진다고. 그래서 값이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하면 가격이 10분의 1이 되는 게 아니라 10분의 1보다 좀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요 예제에는 150만 원대 액면 분할하기 이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은 요거를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가격이 지금은 훨씬 낮을 거야. 뭐 한 10만 원 내외? 모르겠어. 하여튼 지금 가격은 이 100만 원대 이런 게 아니야. 10만 원 내외거나 뭐 하여튼 그럴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에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검색 지금 해볼까?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이걸 꼭 폰으로 할 필요가 있나? 녹화를 지금 PC로 하고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폰을 찾게 되는 삼성전자 주가 83,000원? 그러네.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오늘이 며칠이지? 1월 5일.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은 한참 뒤죠. 한참 뒤인데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시점이 1월 5일인데 1월 5일에 이제 종가가 83,900원, 83,900원으로 돼 있네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지금은 1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가격인데 뭐 아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 검색을 해보면 또 다른 가격이겠죠. 그죠? 아마 더 올랐기를 내가 바라는데 하여튼 영상 제작하고 있는 1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3,900원? 아까 83,900원이라 그래. 하여튼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근데 요 예제를 만들던 당시에 그죠? 2016년도에 2016년 8월에 주가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액면 분할 이전이어가지고 150만 원대의 삼성전자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야. 실제 데이터인데
자, 요걸 가지고 2016년 1년간 KRX 계장 일수가 246일이에요. 246일이어서 1년이 246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연간 이자율은 2016년 8월 24일자 단기 코픽스 값이 1.22%예요. 단기 코픽스가 뭐냐면 은행연합회에 들어가 보면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주기적으로 뭐 매일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코픽스가 시중은행 몇 개지? 8개인가? 하여튼 시중은행의 그 금리의 평균값이죠. 평균값인데, 이것도 코픽스도 뭐 단기 코픽스가 있고 하여튼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연간 이자율로 삼는 게 이 단기 코픽스를 연간 이자율로 삼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율 1.22%. 2016년 8월 24일자로 발표된 단기 코픽스 은행연합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최근 몇 달 동안의 코픽스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내가 문제 만들 당시에 2016년도에 그 단기 코픽스를 찾아보니까 2016년 8월 24일에 발표된 단기 코픽스 값이 1.22%였어요. 시중은행의 금리 평균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2016년 8월 24일 현재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블랙숄즈 모형의 시그마를 한번 구해봐라.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행사 가격이 180만 원이고 만기가 3개월 남은 콜옵션 가격을 구해봐라. 그 다음에 풋옵션 가격을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풀려고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 예제 푸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